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 앱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2018년 올해 이슈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김지혜 변호사와 심신미약과 갑질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수도권 행정탐방 코너에서는 남한산성 수어장대 해맞이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수도권 부동산 소식에서는 올해의 부동산 이슈를 되짚어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어제보다 2도가량 내려간 영하 14.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은 한파특보가 발효돼서 낮에도 영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제주 산간은 5에서 20cm, 서해안과 제주는 2에서 7cm, 호남 내륙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추위는 주말까지도 이어집니다. 서울 현재 기온 영하 13.9도, 습도는 35%.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2도, 대구 영하 9도, 광주 0도, 부산 2도, 제주는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다양한 뉴스 키워드를 통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죠. 올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왔던 강력 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죄를 감경받기 위해 꺼내든 카드, 심신미약이었습니다. 강서구 PC방에서 살인을 저지른 김성수의 이름을 따서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앤 이른바 김성수법까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국민을 분노케 했던 갑질 사건도 많았죠. 외신에서도 우리나라 직장 내 상사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부조리한 행위를 하는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갑질 사건을 영어 발음 그대로 GIPJIL 이렇게 갑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설명해드린 대로 오늘 다뤄볼 키워드는 심신미약과 갑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심신미약과 갑질에 대해서 생각하셨습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도 김지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020년에 출소가 예정돼 있는 조두순 사건, 그리고 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 사건, 강서구 PC방 김성수 사건, 등촌동 전처 살인 사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이런 흉악한 범죄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 하면은 바로 심신미약인데요. 법에서는 심신미약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네, 형법에서는요, 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 그다음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그런 부족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심신미약이라는 것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것에 관련된 어떤 그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그 사건을 맡은 판사의 판단에 의존을 하는 거죠.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명확한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제 그런 것도 없이 이제 무작정 이런 강력 범죄자의 형을 감경하는 것은 좀 정의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진단은 의사라든지 관련된 전문가가 내리는데 심신미약을 법에 적용하느냐 여부, 처벌에 적용하느냐 여부는 최종적으로 판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네. 이게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근데 수많은 강력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심신미약을 거론하니까 왠지 범죄자들이 죄를 덜 받으려고 이 심신미약을 악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단순히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우에 법원에서 심신미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울증만으로는 좀 힘들고요. 사실 예. 그 범행 당시, 그러니까 행위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떤 상태였느냐 요거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런 범행 당시의 어떤 판단 능력에 관한 기준이 아까 말했던 것은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예. 범인은 당연히 나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정신이 없었다, 뭐 굉장히 격분해가지고 판단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예. 이제 그렇지만 그걸 얼마큼 인정하느냐는 이제 순전히 그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사실 그 변호사들은 변론을 할 때 이제 거의 후렴구처럼 심신미약 주장을 반드시 그 밑에다 집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이것이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습적으로 이렇게 주장돼 오는 어떻게 보면은 저 굉장히 평범한 그런 그 주장의 한 요소인 거죠.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정말 판사가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참작이 돼야 된다. 이제라고 하면은 5명 중 1명꼴로는 그동안 인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도 5명의 1명꼴은 범행 당시에 이토록 그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정말 없었겠느냐. 예. 너무 비율이 높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거죠. 예. 심신미약을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범행 당시의 판단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술을 마셔서 만취했거나 혹은 기존의 우울증이라든지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 그 심신미약이 처벌을 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청원에 동의했던 국민이 100만 명을 훌쩍 넘기기도 했고요. 이럴 때 국민의 법 감정은 어떻게 드러났다고 보세요? 네, 진짜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봅니다. 예. 아까 말했듯이 정확한 판단 기준이 없고 5명 중 1명꼴로 이제 실제로 적용을 받아서 감경을 받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무분별하게 누구나 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 예, 이제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국민들의 정의감, 그 의식을 좀 건드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래서 국민청원 사상 유례가 없는 119만 명이었던가요? 그런 동의 수를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앤 이른바 김성수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행위자의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적용을 해야 돼요. 심신미약으로 인정을 하면은 무조건 감경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심신미약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감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형의 감경 여부는 판사가 다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감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 약간 판사에게 재량을 조금 더 부여해서 심신미약이 되더라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실 보호관찰 제도라든지 치료감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관찰이나 치료감호는 특별히 이제 이런 심신미약을 주장했을 때 심신미약 주장자들은 또 대체로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들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 내가 섣불리 심신미약이나 심신장애 주장을 했다가는 정말로 그 법무병원에 평생 갇혀서 치료감호를 받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정도의 위기의식이 있어야 이런 예. 심신미약 주장을 남발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심신미약이라는 것을 애초에 좀 고려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최초의 취지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최초의 취지는 책임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어떤 형사상의 예. 대원칙에 관련된 것이고, 실제로 그 당시에 범행 당시에 정말로 이 책임을 물을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 정신이 미약하거나 심신이 상실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형벌을 부과해봐야 어떤 형벌의 그런 기능, 처벌적 기능이라든지 교화적 기능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무용하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그런 규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너무나 이렇게 확장돼 적용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정의감을 많이 해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조금 형법을 개정해서 손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법도 개정이 됐고요. 심신미약을 둘러싼 논란이 좀 잦아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 주장은 그치지 않을 겁니다. 예. 네, 왜냐하면은 뭐 믿져야 본전, 인정되지 않으면 그렇죠. 그만, 뭐 이런 의식이 지금 팽배해져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심신미약으로 어쨌든 인정을 받으면 법관의 재량에 따라 감경받을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범죄자들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또 적용이 될 때마다 무슨 기사화되거나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말 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에 인정하는 어떤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조금 제시를 할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야 조금 논란이 수그러들고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복의 정도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군요. 이 심신미약에 대해서 또 크게 논란이 됐었던 때가 조두순 사건이 있을 때였어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2년 뒤 12월, 2년 뒤 12월 이맘때 출소를 하게 되는데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된 청원이 6천 개가 넘고요. 이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은 이미 지난해 61만 명이나 동의를 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당시에 답변을 했어요. 네. 그리고 올해 또 올라와서 20만 명을 넘겼죠. 그래서 네. 또 청와대 답변이 있었는데 두 번 다 어쨌든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청와대 답변이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청원이 올라오는 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두순은 2년 후에 풀려납니다. 예. 그래서 풀려나서 사회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재범 위험에 굉장히 높고요. 예. 그리고 또 뭐 2008년도에 수사를 받을 당시에 경찰관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에 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굉장히 그 조두순 사건이 이 심신미약 감형을 법관의 재량에 맡긴 거에 대한 어떤 가장 적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예. 부분이 좀 드러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면 조두순의 심신미약을 인정했던 근거로 어떤 것이 있냐면 조두순이 그 피해자의 어떤 소지품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데에 근거로 작용을 했어요. 예. 뭐냐면 제정신이었다면 그런 범행의 중요한 증거를 이렇게 쉽게 자기 집에다 보관을 했겠느냐. 뭐 예. 이런 논거를 들어서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해가 잘 안 가죠. 기준이라고 예.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말 이 심신미약 규정을 그대로 둬도 되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비판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고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어떤 일정한 기준이 법원에도 없다는 거. 예. 그것이 그리고 변호사들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 조두순 사건을 통해서도 좀 한 번 더 이렇게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끝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자, 심신미약과 관련한 키워드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이번엔 갑질입니다. 외신에서도 우리나라 갑질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또 이게 보도를 했었는데요. 네. 화병도 외국에서 따로 뭐 번역을 안 하고 그대로 화병 이렇게 영어 알파벳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갑질도 마찬가지 그렇게 표현을 해서 보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양진호 회장 사건도 있었고 또 패스트푸드점에서 손님이 점원에게 갑질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쭉 뉴스를 보면은 뭐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발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직종별로 이 괴롭힘을 당해봤다. 이런 응답이 3.6%에서 27.5% 사이로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예. 이것이 EU 국가 27개국에 비해서 거의 진짜 2배,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예. 가장 높은 국가가 프랑스인데 프랑스도 9.5%에 불과해요. 근데 예. 우리나라만 특별히 이렇게 높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약간 학생들 사이의 따돌림과 이 직장인 사이의 따돌림, 괴롭힘은 차원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회의 시간이나 회식 일정을 알려주지 않는다든지 뭐 점심을 같이 안 먹어준다든지 작은 실수에도 크게 면박을 주고 뭐 이 직급에 맞지 않는 하찮은 일을 계속 줘가지고 성취감을 박탈하고 사사건건 감시를 하는 등 굉장히 좀
어떤 한 인간의 자아를 무너뜨릴 정도의 그런 정서적인 공격이 가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부는 이거를 뭐 이런 정서적인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어떤 비용으로 산출하기는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이런 근무 시간 내의 손실 비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연간 4조 7,800억 원이 발생을 한다고 그렇게 밝혔어요. 예. 그러니까 전 사회적으로 이제 이런 직장 내 갑질 문화 때문에 굉장히 좀 피해가 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 우리나라가 좀 특히 심하기 때문에 외신들도 갑질을 그냥 그대로 영어로 발음대로 예. 번역해서 그렇게 보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드러난 것만 이 정도고요. 사실 말 못하고 그냥 참고 지내는 분들까지 합치면은 사회적 손실 그리고 개인이 겪는 그 극심한 스트레스는 더할 것 같은데요. 그처럼 이 우리나라 사회가 갑질을 범죄로 보는 인식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뭐 이거보다 더 심했어. 뭐 이런 좀 그 직장 상사들도 많고요. 어떻게 보세요? 약간 그 우리나라가 좀 뒤처져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 약간 상명하복 등의 어떤 경직된 조직 문화가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에 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이런 규제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좀 게을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뭐 ILO 국제노동기구라든지 아니면은 유럽 내 여러 국가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직장 내 갑질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수십 년간 반복을 해왔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서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뭐 양진호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현아, 조현민 사건 등 이런 사건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이제 그것을 계기로 이제야 비로소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예.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20세에서 64세 성인 남녀 1,50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지난 1년 사이에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73.3%, 가해자가 누구냐 물었더니 77.5%가 상급자라고 답을 했어요. 네.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1명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직장에서 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또 문제 제기조차 어려운 이유, 역시 뭐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통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겠군요. 아, 그렇죠.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고용시장도 어렵다 보니까 이거 쉽게 사표를 던지고 나올 수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는 직장 조직 내에서 버텨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공론화 시켰다가 직장 내에서 그랬다가 과연 나에게 그러면은 제대로 된 그런 조치가 돌아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근데 거기 보면은 직장 내 갑질, 괴롭힘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어요. 이제 이것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의 규정을 넣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치 규정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신고를 받으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무 장소를 잠깐 변경시킨다든지 유급 휴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규정을 뒀는데 문제는 그래서 괴롭힘을 직접 가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사용자가 신고를 받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어떤 인터뷰 한 사람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강도가 들어와서 되게 위급하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국가에서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지금 이런 격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사실상은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조치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가 과연 이거를 신고를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올 어떤 그런 불이익과 사이에서 형량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쉽지 않은 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법조항 얘기해 주실 때도 들어보면은 괴롭힘, 갑질, 그럼 어떤 것이 괴롭힘이고 갑질이냐 이거 기준을 정하는 것도 좀 모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글쎄요. 아예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괴롭힘 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됐는데 좀 달라질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래도
정의 규정이 애매하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단은 정의를 하기 위한 이 괴롭힘을 정의를 하기 위한 어떤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진일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괴롭힘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이런 법률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이제 이런 경계 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요즘 청년들, 2030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시민 의식이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정말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이들의 시민 의식이 이런 최종 보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식이 점차 좀 확산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또 우리나라 갑질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람을 가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혜 변호사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시가 내년에 모두 1,310억 원 규모 혁신펀드를 조성해서 스타트업과 벤처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합니다. 투자 분야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창업지원, 바이오 등 7개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초에 미래혁신성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는 2022년까지 1조 2천억 원 규모로 혁신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승차 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곳에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업체들은 승차 거부 위반 지수가 1을 넘은 회사로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르면 내년 1월에 최종적으로 1차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되면 승차 거부 차량 수의 2배만큼 60일 동안 운행할 수 없습니다. 택시 기사뿐만 아니라 택시 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천광역시 온라인 시민청원에 올라온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의 사퇴를 요청하는 글이 3,0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음에 따라서 인천시가 답해야 하는 1호 청원이 됐습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청라 GCT에 생활형 숙박시설 8,000실을 허용해달라는 사업자 요구를 거절한 데다가 일부 주민들은 김 청장의 전문지역 식견이 부족하다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 사이트에는 김 청장 퇴진을 반대한다는 청원글도 함께 올라와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 경기도교육청이 생애 주기별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을 통한 도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 발전에 협력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 기관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클럽 프로그램인 경기도형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부터 초등 스포츠클럽과 성인이 참여하는 경기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또 연령대에 맞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해서 학교 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나아가서 도민의 운동하는 건강한 삶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박난춘 인천시장이 인천지방국세청 독립청사를 서구 루원시티에 지어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습니다. 박난춘 시장은 이청용 인천지방국세청 개청 준비단장을 만나서 루원시티는 서울 지하철 7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연결돼서 교통 인프라와 납세자 접근성이 우수하다면서 유치전을 벌였습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인천과 경기 부천, 광명 등 수도권 12개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으로 현재 남동구 구월동에 임시청사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신청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계획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LH는 오는 2023년까지 1조 7,500억 원을 들여서 광명시와 시흥시 202만 제곱미터에 일반 산업단지와 도시 첨단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등이 들어서는 광명시흥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LH는 내년부터 착공전 보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무질서하게 산재한 제조 공장들의 이전과 정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남한 학생의 북한 방문 등 학생 교류안을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에 참석해서 북측 미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같은 뜻을 전했고 리 위원장은 알았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육감은 이르면 내년 5월에 학생 대표단 100여 명을 꾸려서 평양의 학교 등 교육기관 방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시아가 부르는 스노우맨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코너에서 남한산성 수어장대 해맞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수도권 부동산 소식 코너에서는 올해 부동산 이슈를 되짚어보겠습니다. 1분 뒤에 2부 이어갑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2019년은 황금돼지 해라고 하죠. 기해년. 새해 시작을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시작하려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해는 날마다 떠오르지만 1월 1일 새해 첫날에 떠오르는 해는 누구에게나 좀 각별하게 느껴집니다. 새해 첫 태양을 바라보면서 저마다 소원도 빌고 다짐도 하는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들어보죠. 김성수 성남민예총 사무국장에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수 사무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남한산성 수어장대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이곳이 어떤 장소인지부터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해 주실까요? 네. 남한산성은 통일신라 시대에 축성되었던 주장성이에요. 예. 그 문망이 이제 쌓은 성인데요. 군수물자를 저장하는 특수 창고를 설치한 중요한 그 거점 성이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조선시대에 들어서 후금의 유협을 받고 이괄의 난을 겪은 뒤에 인조 2년에, 그러니까 1624년이죠. 지금처럼 다시 고쳐 쌓았습니다. 예. 외성과 옹성을 갖춘 전형적인 산성이고요. 수어장대는 남한산성 축조 당시에 함께 지은 2층 목조 건물입니다. 수어청 장군들이 군사를 지휘하던 곳이고요. 수어청은 어영청, 훈련도감, 금이영, 총영청과 함께 임금이 계신 한양을 방어하는 중앙 5대 군영이기도 합니다. 예.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게 인정되어서 2014년 6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신규 등재되었습니다. 예. 세계문화유산에서 새해를 시작한다는 것도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남한산성 수어장대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거죠? 네네. 예. 이곳에서 해맞이를 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또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첫 해맞이 행사를 한 것이 1996년도입니다. 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훨씬 전이죠. 네, 그때는 이제 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야단체, 시민단체들이 신년 산행을 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 기운으로 시민 행복과 평안을 비는 행사로 시작하였고요. 예. 남한산성이 또 성남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광산암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상징적 의미로서 남한산성 수어장대에 올라서 새해 첫 해가 떠오르는 걸 함께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새해 인사도 나누었습니다. 예. 2014년에 이제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2015년 20회 행사가 이제 그때부터는 더 뜻깊은 해맞이 행사가 되었습니다. 예. 네. 이 성남 민예총 해맞이 행사가 벌써 24번째라고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네네. 그 남한산성 수어장대가 있는 경기 광주시와 함께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 이제 24회인데요. 96년에 시작한 일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폭설이 내리고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불 때도 저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준비 과정을 거쳐서 예. 저희 회원들의 힘을 모아서 진행해 왔는데요. 그때 이제 행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막 손으로 들고 나르고 눈길에 미끄러지기도 하고 예. 고생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2012년 해맞이 한마당 때부터는 이제 성남시의 지원으로 규모와 내용도 더 풍성해졌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광주시의 그 산성리 마을 사람들로 구성된 광주 남한산성 해맞이 행사 추진위원회하고 우리 성남민회총이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예. 남한산성 수어장대가 행정구역상 광주시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간 산성리 마을 주민들도 이 행사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예. 네, 성남민회총에서 주최해온 해맞이 행사의 역사성하고 광주시의 장소성이 만났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공연이 있을까요? 우선 6시 반부터 저희가 이제 지신을 밟아주는 그 터받기 풍물이 진행되고요. 예. 시민들의 소원을 담는 소원지 쓰기, 황금돼지 해니까 그 황금돼지 포토존, 그리고 따뜻한 차 나눔 부스도 좀 운영되고요. 7시부터 이제 서해가 신평 김기상님의 휴요 쓰기, 성남민회총 송창회장님의 충문 낭독, 그다음에 이제 사물놀이 창시자이시고 민족음악 원장이신 예인 유국 선생님의 축원 비나리가 진행됩니다. 예. 네, 그 이제 성남시장, 뭐 광주시장님,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의 축원 덕담을 나누는 시간이 있고요. 7시 45분경에 저희 이제 해가 떠오른다고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남한산 동정의 타종소리에 맞춰서 광주시 오페라단의 공연이 이어지고요. 뮤지컬 배우이신 이정열님과 가수 손병희님이 준비한 시민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볼거리도 참 많은데요. 또 8시부터는 행궁 앞에서 떡국도 먹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자, 맞습니다. 앞으로 남한산성 수어정대 해맞이 어떤 행사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전국적으로 해맞이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강릉이나 뭐 정동이 쪽에도 많이 가시고, 동해에서 올라오는 일출을 보면서 이제 가슴이 같이 막 일렁이는 그런 환희도 느낄 수 있으시잖아요. 예. 네, 동해 바다에 가시기 어려운 분들은 수도권에 가까운 명소인 남한산성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이곳 남한산성을 많이 찾아주시고 하셔서 이제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맞이 명소가 되기를 바라고요. 역사적으로는 또 병자호란의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민족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자족이고 창조적인 나라를 만들어가는 새 첫 행사로 많은 이들에게 각인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준비해주시는 우리 성남민회총의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산성리 마을 주민들에게도 늘 행운이 깃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며칠 안 남았는데요. 더 좀 고생 부탁드리고요. 오늘 네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성남민회총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18년은 9.13 대책을 필두로 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또 종부세 강화, DSR 대출 규제 같은 역대급 수요 억제책이 이어졌습니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12.19 대책에서는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발표하는 등 굵직한 이슈가 많았는데요. 오늘 수도권 부동산 소식에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과 되짚어보겠습니다. 랩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올해 4월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 포함한 수도권 조정 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1분기 거래가 급감했죠? 예, 그렇습니다.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본격 시행됐었는데요. 6에서 42%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그리고 3주택자 이상자는 20%포인트의 추가 과세가 현실화되면서 3월까지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는 거래가 급증했었습니다. 예. 1분기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다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4월 제도 시행 이후에 2분기 주택 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절반 이상 급감했기도 했는데, 일단 거래세 부담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는 다주택자들이 증가하기도 했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때문에 3월 이후에는 상반기 일시적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예. 세금 이야기도 하나 더 해보죠. 보유세 중에 하나였던 종합부동산세 개편도 있었는데요. 세율이 많이 올랐어요. 집값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종부세 인상이 내내 화두였었는데요. 예. 7월 초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공개했고,
정부가 이를 토대로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자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약하다면서 집값이 하반기 계속 상승했었습니다. 예. 정부가 드디어 이제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조정 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 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또 기존에 없었던 과표 3억 원에서 6억 원 구간을 신설하면서 고가나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내년 덜 커질 전망인데요. 예. 특히 내년에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일 예정이고 최근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내년 공시가율이 50% 이상 높아진다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세부담은 내년에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올해는 아파트 분양시장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이른바 로또 청약 논란도 있었고요. 청약제도 개편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견자라든지 또 알짜 재건축의 일반 분양, 수도권 이제 유망 공공택지 공급이 줄을 이으면서 사실상 로또 청약 열풍이 올해 내내 일었었는데요. 예. 올 3월에 개포지구 8단지, 한남미사 강변도시에 이어서 최근 12월에는 이제 위례신원 희망타운이라든지 또 북위례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공급도 최근 수요자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수저 청약 또는 로또 청약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가 최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12월 1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 제한이라든지 거주 의무 기간을 강화했고요. 또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서 실소유자에게 보다 많은 분양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공급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 발표도 있었는데요. 그동안 수요 억제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공급 확대책으로 내놓았던 것이 9월 21일에 내놨던 대책이고요. 또 신도시 발표도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9.1 대책과 12.19 대책은 이제 한 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포함해 현 정부 임기 내에 30만 호의 공급 계획을 처음 발표한 것이 9.1 대책이었었고, 예. 또 과천이나 하남 교산 그리고 남양주 왕숙지구, 인천 계양지구 같은 수도권 3기 신도시 20만 호 입지가 확정된 것이 12.19 대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 이제 서울 그리고 수도권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9.13 대책 이후 거래도 좀 감소하고 그리고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신도시급 대규모의 수도권 공공택지 입지가 19일 공개되면서 내 집 마련 대기 수요자들의 불안감도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주택의 대량 공급 시그널을 통해서 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되고요. 이런 부분은 GTX 노선 착공이라든지 또 신도시 입주와 맞물려서 자족 기능이나 교통망이 확충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덕분에 여러 가지 부동산의 영향도 있었는데요. 접경 지역의 땅값 상승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올해 11월까지 전국 집가가 4.2% 상승한 데 비해서 경기도 파주시는 같은 시기 무려 9.1%나 땅값이 급등했습니다. 예.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개최된 데에 따른 또는 종전선언 추진에 따른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올해 이제 북한 접경 지역의 토지 가격 상승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경기도 파주시를 비롯해서 경의선 종점이 문산이라든지 경원선 연결축인 연천 그리고 강원도 일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토지 투자 문의가 늘고 토지 가격도 올랐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이었습니다. Some nights I stay up, cashing in my bad luck. Some nights I call it a draw. Some nights I wish that my lips could build a castle.
castle. Some nights I wish they just fall off. But I still wake up, I still see all 12월 28일 금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주말도 굉장히 춥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 YTN FM 날씨와 교통에서 김미란 박현식 캐스터가 전하는 날씨 교통 소식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요. 끝으로 퍼니 부르는 Some Nights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